한일 군사 정보 보유 협정 지소미아가 종료되자 전 세계 외신들이 일제히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소미아보다 더 외신들이 관심이 있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비롯된 방사능으로 한일 양국이 갈등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정부의 계속되는 대화 시도에도 아직까지도 무시 전략으로 나오고 있는 일본에게 우리는 지소미아 종료 이후에 방사능에 대해서 일본을 압박하겠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우리의 전략대로 외신들은 지소미아에 연이어 일본 방사능에 대해서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국 유력지 워싱턴 포스트는 방사능 스시, 한일 분쟁, 올림픽 식단으로까지 확대되더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내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양국이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한국이 2020년 올림픽을 개최하는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 경기장 안팎에서의 방사능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 측이 방사능 문제를 일본을 공격하는 또 다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고도 전했습니다. 신문은 또한 대한체육회가 올림픽 현지에서 선수들에게 제공되는 식품들의 방사능 오염 가능성 때문에 선수단 자체 식당을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방사능 오염 우려로 후쿠시마 등에서 수입되는 일본산 식품에 대한 안전검사를 2배 강화하기로 한 사실도 전했습니다. 또한 후쿠시마 원전 운영사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하려는 계획에는 환경단체들과 지역 어민들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문은 이 밖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지난 6월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실무 오찬에서 후쿠시마산 쌀밥이 제공됐으나 문 대통령은 밥이 나오기 전에 자리를 떴다고 청와대 관계자를 인용해 소개했습니다. 미국 경제 전문 매체 블룸버그도 후쿠시마 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능이 한일 양국 갈등의 새로운 원천이 되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이로 인해 2020년 도쿄올림픽을 대대적으로 띄우려는 일본의 노력이 약화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영국 언론 가디언도 한국 정부가 일본 측의 도쿄올림픽 기간 그린피스 등 국제 환경단체들이 방사능 수치를 자체적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 요청한 사실 등을 전했습니다. 일본의 아킬레스건이었던 방사능 문제를 국제 여론화시키겠다는 한국 정부의 전략이 앞으로 일본을 압박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일본의 방사능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8년이 지났지만 최근 후쿠시마 지역 등에서 측정된 방사선 수치는 일본 정부의 시간당 안전 기준치인 0.23 마이크로 시버트를 초과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가 정한 연간 방사선 피폭 한도는 1mili 시퍼트였는데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이를 10mili 시퍼트로 대폭 상향 수정했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해온 김익중 전 동국대학교 의대 교수는 지난 3일 후쿠시마에서 열린 피폭 의료 후쿠시마 심포지엄에 갔다 온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후쿠시마 핵사고 직후 일본 정부는 각 가정에서 나온 방사능 오염토를 모아 초록색 봉투에 담게 했습니다. 김익중 교수는 일본에 갔을 때 각 집 앞에 있는 오염토 봉투를 목격했다며 한 집 건너 하나씩은 있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알기로는 3년간 보관했다고 했는데 8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었다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토를 처분하기 힘들자 도로나 터널 같은 공장 현장에서 쓰게 하거나 오염토를 묻고 그 위에 흙을 깔아 농작물을 키우는 밭에 사용하게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의 방침대로 방사능이 오염된 흙에서 자란 작물을 바이오매스 에너지원으로 활용한다면 공기 중으로 방사능 물질이 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본 전역의 재앙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8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10만 명의 피난민이 생겨 이들을 피난처에서 살 수 있게 해주었는데요. 이제는 지원을 끊고 후쿠시마가 안전하다면서 후쿠시마로 돌아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분명한 것은 일본 아베 정권은 방사능의 위험성을 감추고 도쿄올림픽을 제2의 재건이라는 이름으로 치르겠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일본 국민들을 비롯해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위험에 노출시키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금 지소미아로 견제하려는 북한보다 더 위험한 것은 사실을 은폐하고 위험한 정책들을 실행하고 있는 아베 정권일지도 모릅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이를 국제 여론화에 강력하게 대응해갈 전망입니다. 그것은 일본과 한국 국민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안전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상 쓸모왕이었습니다. 독도를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은 한편의 대하드라마와 같다. 수많은 집념 어린 인물들이 등장하고 여러 가지 쟁점을 놓고 격론과 공방이 오간다. 그리고 무대 위에는 주인공인 한일 양국뿐 아니라 심판격인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사회가 있다.
1952년 9월 독도에 폭격 연습을 한 미군기들이 주일 미공군 소속일 것이라는 제2차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대의 추정은 옳았다. 한국 외무부는 1952년 11월 10일 주한미 대사관에 독도 폭격에 대해 엄중 항의하고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했다. 주한미 대사관은 이를 유엔군 사령관에게 전달하면서 독도 폭격 중단을 요청했다. 주한미 대사관은 1952년 12월 4일 한국 외무부에 독도에 대한 폭격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일본 도쿄에 있는 미국 동군 사령부는 1952년 12월 18일자로 독도를 미공군 폭격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중단했고 1953년 1월 이 같은 사실을 한국 정부에 통보했다. 일본의 영토가 아닌 독도를 주일 미공군의 폭격 연습장으로 지정한 것은 폭격 사건이 일어나기 2달 전인 1952년 7월 26일 열린 미일 합동위원회였다. 1951년 9월 8일 체결된 미일 안전보장조약과 그 후속 조치로 1952년 2월 28일 조인된 미일 행정협정에 따라 구성된 미일 합동위원회는 일본 전역에 걸쳐 26곳을 미군의 해상연습장으로 지정했다. 미일 합동위원회 결정사항을 담은 일본 외무성 고시 제34호에는 해상연습장 공군훈련구역, 제구로 죽도 폭격훈련구역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일본의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는 독도가 거론되지 않았고 관련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았다. 한국의 연구자들은 이처럼 보도 기사에서 독도만 쏙 빠진 사실을 들어 일본이 반년 전 한국이 선포한 평화선에 맞불을 놓기 위해 독도를 주일 미공군의 폭격 연습장으로 지정하는 술책을 부린 뒤 이를 비밀에 붙였다고 주장한다. 또 1952년 9월 주일 미공군의 3차례 독도 폭격도 일본의 농간에 의한 것으로 의심한다. 홍성군 동북아 역사재단 연구위원은 독도 폭격 사건의 국제법적 쟁점 분석이라는 논문에서 독도를 주일 미공군의 폭격 연습장으로 지정한 뒤에도 거의 폭격 연습이 없다가 한국 정부가 파견한 제2차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대의 독도 조사 활동에 맞춰 3차례나 폭격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1952년 9월의 폭격은 학술조사대의 독도 조사를 저지하려는 목적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분석했다. 독도가 주일 미공군의 폭격 연습장으로 지정되는 과정을 살펴보면 이런 주장이 무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 1905년 일본이 독도를 일방적으로 편입시킨 시마네현 출신인 야마모토 도시나가 의원은 미일 합동위원회 개최 2달 전인 1952년 5월 23일 중의원 회의에서 들리는 바에 따르면 정부에서는 죽도를 미공군의 해상 폭격 연습지로 예정하고 있다는데 그것은 죽도를 연습지로 지정하는 것에 의해 일본 영토권을 확보한다고 하는 정치적 함의를 품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가? 라고 물었다. 이에 대해 외무성 정무차관은 그 설과 같은 선에서 진행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독도를 주일 미군의 폭격 연습지로 지정하여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을 미국이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다는 계략을 일본 정부가 꾸미고 있음을 고위 당국자가 직접 확인한 것이었다. 일본이 독도 문제에 다시 미국을 동원하는 술수를 짜낸 것은 일본 자체로는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1951년 9월 조인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독도가 한국 영토로 명기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일본 영토로 정해진 것도 아니었다. 1951년 10월 일본 외무성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의 비준 요청서를 중의원에 제출하면서 첨부한 일본 영역 참고도는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제외하고 한국 영토로 표시했다. 그 방식은 1946년 1월 29일 독도를 울릉도와 함께 한국의 행정구역으로 명시한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 제677호에 첨부된 지도와 동일했다.
또 1952년 4월 28일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되고 한 달 뒤인 5월 25일 일본 마이니치 신문사가 발행한 대일 평화조약이라는 해설서에 실린 일본 영역도 역시 독도를 일본 영토에서 배제해 한국 영토로 표시했다. 이처럼 일본 정부와 언론의 담당자들조차 독도가 일본 영토라는 주장이 무리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 미 대사관과 주일 미군이 일본의 호의적이라는 점을 독도 문제에 이용하기로 한 것이었다. 다행히도 1952년 9월 미군기의 독도 폭격으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9월 15일 1차 폭격 때 독도 인근에는 울릉도 통조림 공장 소속 선박인 광영호가 해녀들을 동원해서 소라와 전복 등을 따고 있었다. 하지만 해녀들과 선원들이 비행기 소리를 듣고 바로 대피해서 피해를 입지는 않았다. 9월 22일과 24일 2, 3차 폭격은 학술조사대가 독도에 가까이 접근하지 않아서 피해가 없었다. 그러나 독도 폭격은 당시 한국인에게 커다란 트라우마였다. 그로부터 4년 전인 1948년 6월 8일 역시 미군기가 독도에 폭탄을 떨어뜨려 인근에서 조업하고 있던 어부 16명이 사망하고 10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어선 20여 척이 파괴되는 참사가 일어났었기 때문이다. 1948년 6월의 독도 폭격 역시 주일 미 공군에 의한 것이었다. 1947년 9월 16일 발령된 연합국 최고사령관제령 제1778호에 의해 독도가 주일 미 공군의 폭격 연습지로 지정됐는데 한국 어민들은 물론 주한미군과 미군정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독도 폭격 사건이 발생하자 좌익 세력의 반미 선동에 이용될 것을 우려한 하지 미군정 사령관은 막 개원한 대한민국 국회에 정중한 사과 서한을 발송하는 한편 도쿄의 메가더에게 비밀 전문을 보내 독도를 주일 미공군의 폭격 연습장에서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6월 말 독도는 주일 미공군의 폭격 연습장에서 제외됐다. 그리고 폭격 사건 현장인 독도와 울릉도, 강원도에 살고 있는 피해자 가족에게 조사단을 보내 배상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했다. 한국의 연구자들은 1947년 9월 독도를 주일 미공군의 폭격 연습지로 지정한 SCAPIN 제1778호 역시 일본의 공작에 따른 것이 아니었나 의심한다. SCAPIN 제677호에 의해 일본의 행정구역에서 제외되고 SCAPIN 제1033호에 의해 일본 어부들의 접근이 금지된 독도를 주일 미공군의 폭격 연습장으로 지정한 것이 납득되지 않기 때문이다. 마침 당시는 1947년 6월 일본 외무성이 독도와 울릉도가 일본 영토라고 주장하는 팸플릿을 만들어 미국 국무부와 도쿄의 연합국 최고사령부를 상대로 대대적인 선전을 펼치고 있던 시기였다. 정병준 이화여대 교수는 저서 독도 1947에서 1948년의 사례가 1951에서 1952년 일본 정부 책략의 원천이 된 것인지 아니면 두 사례가 모두 일본의 독도 영유권 확보를 위한 준비된 책략의 결과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독도의 미공군 폭격 연습장 지정, 미공군의 폭격, 한국 어민, 어선의 피해 등은 두 사례가 정확히 일치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의 계략이 더욱 분노를 자아내는 것은 자기 나라 어민에게는 독도 폭격 연습장 지정을 알리고 접근을 금지시키면서 한국 어민에게는 그런 조치가 없었다는 사실이다. 1947년 9월에 SCAPIN 제1778호는 독도에 가까운 오키 열도와 혼슈 섬의 서부 해안 주민들에게 폭격 연습이 실시되기 2주 전에 미리 통보하도록 규정했다. 또 1952년 8월 일본 외무성 고시 제196호는 독도 인근에 대한 어선 출입을 금지했다. 1948년 6월의 독도 폭격 사건은 독도에 대한 한국인들의 관심을 고조시켰고 독도가 우리 땅이라는 공감대를 확산시켰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신문들은 독도 폭격 사건의 비를 날리는 한편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강조했다.
이현지의 두 번째 글에 썼듯이 제1차 울릉도 독도 학술조사대의 부단장이었던 홍종인이 1948년 6월 17일자 조선일보에 동해의 내 국토 슬프다 유혈의 기록 답사 회고라는 글을 실은 것도 이때였다. 국회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고 언론과 정당, 사회단체들은 한 목소리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배상을 요구했다. 독도 폭격 사건의 희생자 유가족에게 보내는 의연금과 성금이 전국에서 몰려들었다. 독도 폭격 사건 발생 2주년을 맞은 1950년 6월 8일 독도 동도의 몽돌 해안에서 경상북도 지사 조재천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조난어민 위령비 제막식이 열렸다. 가로 43cm, 세로 136cm, 폭 19cm의 비석에는 피해 어민들의 넋을 위로하면서 독도가 대한민국 영토임을 밝히는 내용이 새겨졌다. 이렇게 해서 독도는 막 독립을 되찾은 신생 대한민국의 주권의 상징으로 떠올랐다. 1952년 두 번째 독도 폭격 사건의 반향이 컸던 것은 그 때문이었다. 섬의 고향 신안이 발칵 뒤집혔다. 울릉공항이 올해 하반기 착공할 것이라는 소식이 최근 전해진 것이다. 불난집에 기름을 끼얹는 뉴스였다고 중앙언론이 보도했다. 울릉공항은 비용 대비 편익이 흑산도공항보다 떨어지고 총 비용도 훨씬 더 많이 든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흑산공항이 안 되는 것과 울릉공항과 무슨 상관이 있다고 물고 늘어지는 것인지 모르겠다. 비용 대비 편익을 말한다면 할 말이 너무나 많지만 남 핑계를 대지는 않겠다. 그러나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다. 울릉도는 우리나라와 러시아, 중국, 북한, 일본 해안을 아우르는 한가운데 위치하고 정점에는 독도가 있다. 우리나라 안보의 요청지라는 뜻이다. 울릉도의 군 관련 시설만 9곳이 넘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육지에서 독도에 접근하려면 가장 가까운 주변이 216.8km고 공항이 있는 포항과는 257km 떨어져 있는데 일본과 독도는 오키 군도에서 157.5km 거리에 있다. 오키 섬에는 대형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는 공항이 있다. 전쟁이 난다면 선점을 일본이 먼저 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따라서 울릉공항 건설에는 국토방위의 개념도 포함돼 있다.